안녕하세요. 한길민법입니다. 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한 문제가 나오는 법률 행위의 의의와 종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독, 이해독 하다 보면 전체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힘을 좀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률 요건이란 말 이제 좀 벌써 지겹나요? 다시 한번 그래도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자, 법률 요건이 있습니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있어야 법률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는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법률 요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수많은 법률 사실들이 있는 겁니다. 법률 사실들이. 그 중에 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가 있는데, 그 법률 행위 중에 의사표시 가장 노른자입니다. 그래서 정의 내린 대로 지워볼까요? 법률 행위라 하면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부분집합으로 설명드리면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고, 그 법률 행위는 다시 한번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렇게 법률 요건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률 요건이 성립이 되고 유효한 조건을 갖춰야만이 법률 효과가 의욕한 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준법률 행위랑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준법률 행위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반드시 구별되는 가장 차별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의사표시랑 준법률 행위, 즉 법률 행위랑 준법률 행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표시는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준법률 행위는 어떤 정신작용, 자신의 의사가 발현은 되는데 그 결과가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단순 암기하면 구별이 안 돼서 헷갈리기 마련인데,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에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준법률 행위는 어떠한 표시 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률 행위의 어떤 의미와 준법률 행위의 구별을 알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이제 파트입니다.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의 개수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이 있고, 세 번째는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구별하는 겁니다. 쉽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고, 계약은 두 개고, 합동행위는 그 이상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이 단독행위, 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암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단독행위의 의의는 무엇이냐? 권리주체가 행하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 취소 원인이 있어서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 것 같이 일방적인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의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이다. 이 부분이 계약과 합동행위랑 가장 차이점이 큰 것이죠. 그래서 갑과 을이 있는데 갑 한 명, 갑의 의사표시 하나만으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한계점이 있어요.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독행위에는 상대방의 지위의 불안정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기출지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건과 기한에서도 공부하겠지만, 단독행위는 일방의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걸 좀 제한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은 붙이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지문들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통지가 요건이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해야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인데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도달해야. 이 부분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랑 차이점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 포기, 대리권 수권행위, 예약, 완격권 등이 있습니다. 숨이 막히네요. 자, 이렇게 문제 지문에 나오진 않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써 있는 부분들 대부분이 사실 기출지문입니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임차권 양도의 임대인의 동의, 상계의 의사표시,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 같은 말이죠. 무권 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임대차 계약의 해지,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채권의 포기, 제한물권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합유지분의 포기,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까지 정말 시험 지문에 많이 나왔죠.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랑 구별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재단법인의, 잠깐만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언, 유증이 있는데, 여러분이 혼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유언도 누군가가 있지 않느냐? 유언에 상대방이 있지 않느냐? 유증에도 증여를 받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을 해야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야 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의사표시를 발현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이 가장 차이점입니다. 법률행위랑 준법률행위의 차이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차이점,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 소유권의 포기, 여기도 포기가 있죠.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포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포기가 많았죠. 바로 위에 있는 이 다른 포기와 다르게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지배권인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굳이 어떤 특정 상대방한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 관계성이 없는 거고 홀로 유아 독점, 본인이 소유권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있고 없고를 의사표시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2개 이상은 계약이 있는 겁니다. 계약, 그리고 합동행위가 있고, 계약은 우리 채권법,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2인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되는 법률행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민법 총칙에서는 계약인 합동행위보다는 상대방이 있는 없는 이 단독행위를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법률행위랑 준법률행위랑 구별하는 능력, 이걸 좀 기출지문으로 많이 냅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던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그 구별점은 말씀드렸습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자의 의혹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준법률행위도 어떤 의사의 통지라든지 상대방에게 의사가 전달되거나 사실이 전달되는데,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자, 그러면 준법률 행위의 또 종류를 따져봐야겠죠. 그 중에 이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통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사법상 행위로서 법은 의사 통지자의 의혹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 그게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채무 이행의 최고, 같은 말이 반복됐네요. 중요한가 봅니다. 이 최고라는 말이 나오면 의사의 통지구나.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최고는 일종의 독촉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촉. 촉구하는 거죠. 자꾸.
이 법률 행위를 하고 나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이행이 늦어지거나 이럴 때는 촉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법률 용어로는 우리가 채고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점에서는 의사 표시와 같으나 그 의사가 준법률 행위는 의혹한 대로가 아닌 법률 규정에 따라서 발생한다라는 것이 가장 결정의 차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계속 공부하실 때마다 편하게 구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준법률 행위는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렇게 수많은 또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의사의 통지는 최고 정도를 뚜렷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간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실에 대한 개념을 타인에게 통지하는 거다. 채권 양도의 통지, 청약자와 승낙자가 하는 계약이 있어서 승낙이 연착됐다.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늦어졌다라는 것을 통지해주는 그 사실의 통지, 사원총회 소집 통지, 이러한 부분들이 간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강, 2강, 3강째인데 이걸 지금부터 막 암기하다 보면 아까 우리 1강 때 말씀드렸죠? 머리에 쥐가 나고 아픕니다. 오늘은 법률행위랑 준법률행위가 어떠한 구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는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상대방 있고 없고의 차이, 의사표시의 하나는 단독행위, 두 개는 계약, 합동행위는 그 이상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숲을 볼 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쭉쭉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용어들인데요.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정도는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권행위란 무엇이냐? 당사자 간 채권 채무의 발생, 우리가 계약법에서 많이 배웁니다.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인데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법률행위이다. 매매, 교환, 임대차가 채권행위입니다. 교환계약은 채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문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채권행위이니까 직접 물권 변동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행위자에게 처분 권한이나 처분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공부할 때도 너무 좀 힘들었었는데 이건 채권행위이니까 타인 물건도 매매계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토지를 병한테 매매로 할 수 있는 거죠. 왜? 계약이니까. 아직 채권행위이니까. 이행기까지 설립, 약속을 하는 그 계약, 그 성립 당시부터 이행기까지만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을의 토지를 그때까지 병한테 넘길 수 있게끔 이행의 여건을 만들면 되는 것이 바로 채권행위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꼭 이 갑이란 사람이 을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가능한 이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와 다르게 이 처분행위, 채권행위랑 가장 대척점이 이 처분행위인데 이 처분행위도 물권행위랑 준물권행위가 있습니다. 한 반대적인 느낌이 있겠죠. 자, 물권행위는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이전시키기로 하는 합의이다. 직접 물권 변동을 일으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채권행위에서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고 있죠. 근데 물권행위에서는 내 것을 내가 파니까, 팔고 이전을 시켜주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행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남겠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문제가 남고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물권행위는 직접 본인이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계약을 통해서 매매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과정에 이러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섞여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걸 엄밀하게 구별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그 논쟁이 많습니다. 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그 구별이 뭐고 그 유인성, 무인성이 있는데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위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다. 지금 우리가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 기착점은 유효냐 무효냐이기 때문에 이 결론이 참 중요한 겁니다. 행위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다.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권리자가 처분 행위를 했고 나중에 정말 실질 권리자가 취인하게 되면 이 무효가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그렇지만 그 전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나올 때 타인 물건을 매매로 하는 이 계약 행위, 이 채권 행위는 유효고 무권리자가 물권 행위를 하는 것은 무효다. 이걸 구별하는 능력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겠습니다. 채권 행위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행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처분 행위 중에서 물권 행위는 그 권리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이행의 문제가 남지가 않는다. 다만 무권리자, 그런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는 처분 행위, 물권 행위는 무효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드리면서 이 파트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준물권 행위, 물권 행위에 준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채권 양도는 의무 부담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 지문이 나왔는데 채권 양도는 준물권 행위에 해당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물권 행위와 비슷해서 채권 양도는 준물권 행위라 그러고 처분 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를 구분하는 수많은 그 기준선들이 있는데요. 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간단하게 넘겨가겠습니다. 일정한 방식을 갖출 때만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 법인의 설립행위, 유언, 혼인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양식, 방식, 요식이 필요한 거고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불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는 방식이 있냐 없냐라는 걸로 구분하시면 되겠고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유상행위, 무상행위는 계약법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연행위는 자기 재산의 감소,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킨다. 비출연행위는 타인의 재산의 증감 없이 행위자의 재산만이 감소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구별을 하는데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는 이렇게 재산의 증감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출연에 대한 상대방의 출연 여부, 유상행위와 무상행위에 따라 즉 무상행위는 그냥 공짜로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증여라든지 자신의 물건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용대차 같은 게 무상행위입니다. 우리가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대부분은 유상행위입니다. 유상행위이고 대표적인 선수는 매매와 임대차가 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 문제인데 여러분도 한번 쭉 볼까요? 같이. 이 문제는 사실은 1회독, 2회독, 3회독이 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이 초창기니까 아직은 어려울 겁니다. 다음 중 준법률 행위인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최고는 준법률 행위. 자, 그러면 동의, 취소, 추인, 해지 기억나시죠? 다 단독행위입니다.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지만 2번, 3번 반복하면 이게 자기의 몸으로 돼야 됩니다. 지금이야 1시간 전에 30분 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바로 답을 찾았지만 이게 내 몸에 체화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번 풀어보실래요? 정답이 나와 있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정답과 해설까지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거죠. 자, 상대방 있는입니다.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다시 한번 포기, 추인, 상계, 포기 또 나왔죠. 이렇게 다 단독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 중 단독행위, 그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유증, 소유권의 포기 아까 공부했었죠. 한번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또 나왔죠. 취소, 추인, 동의, 해제. 와, 이렇게 보면 세 문제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같은 지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동의, 취소, 추인, 해제, 해지, 포기. 이해하시겠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준법률 행위.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한 50% 이상. 그럼 0.5문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준법률 행위랑 상대방 있고 없고 그 단독 행위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저는 강사다 보니까 이렇게 각주를 달아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반영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했던 핵심적인 키워드와 핵심 지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기본으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첫 강의를 듣는 분들은 막 처음부터 무조건 암기하는 식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유예 요건입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법률행위는 성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유효 요건, 어떤 유효 요건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효력 요건이라 그러는데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법률 행위의 어떤 종착지, 바라고자 하는 결말은 뭐겠습니까? 이 유효가 되느냐 무효가 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풀고 문제를 풀다 보면 땡땡땡땡은 유효다, 땡땡땡은 무효다, 땡땡땡은 무효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계속 결론적인 어떤 그 결말의 문구에서 정답과 오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효, 무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가 성립했냐 그리고 유효 요건을 가졌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가 그 본래의 법률 효과를 완전하게 발생하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는지 판단하고 성립, 그 다음에 유효 요건을 따지는 겁니다. 유효 요건을. 자, 성립 그리고 유효 요건, 이게 구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립도 안 되었으면 유효, 무효를 따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성립, 유효 요건을 구별짓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립이 되면 유효한 거 추정되고 추정이 됩니다. 법률상 이게 추정이 되면 그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그 효력 요건의 흠결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입니다라는 것을, 그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는 이런 유효, 무효를 따질 이유도 없고 무효를 기반으로 하는 무효행위 전환이나 추인이나 이런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은 따질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과 유효, 무효 따지는 효력 요건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성립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참 우리 구별을 잘 짓습니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는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 요건이 있다. 그 일반 성립 요건에는 무엇이 있느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법률행위 주체로서 당사자가 있느냐? 목적은 있느냐? 필수 요소로서의 의사표시는 있느냐?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법률행위의 성립입니다. 그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 있느냐, 이런 의사 능력이 있느냐, 행위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법률행위의 일반 효력 요건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당사자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 A가 권리 능력이 있는지, 의사 능력이 있는지, 행위 능력이 있는지 따지는 것은 유효, 무효를 따지는 효력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목적이 있느냐, 의사표시가 있느냐, 이건 성립할 때 기본적으로 다루는 거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목적이
지금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이 있어야만 유효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성립요건과 일반 효력요건은 그런 데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잠시 어지러우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성립요건의 일반 효력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다. 특별 성립요건, 이러한 일반 성립요건에다가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플러스 알파죠. 플러스 알파의 특별 성립요건이 있는데, 계약에 있어서 기억나시죠? 청약자와 승낙자의 의사표시가 있지만 이게 합치가 되어야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계약에서는 합치가 특별 성립 요건입니다. 요식행위, 혼인이나 이혼에서 신고, 이 신고라는 것도 특별한 성립 요건입니다. 요물계약, 계약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의 완료 또는 기타 급부에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이 필요하죠. 이러한 요물계약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립요건에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고, 각 계약에서의 합치라든지 요물계약에서의 필요한 물건 급부, 이러한 것들은 특별한 성립요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주문인데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계약 체결 당시에 실현 가능했으므로 유효이다. 이 부분이 계약이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이 표현이 틀린 지문인데요. 일단은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법률 행위는 성립이 된 겁니다. 법률 행위 성립죠. 계약이 합치돼 가지고 체결이 됐고,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됐단 말은 성립 이후에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겁니다. 이행이 불능된 거죠. 그 매매 계약은 일단은 체결될 때 유효입니다. 유효가 되고 이행이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채무 불이행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역시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게 계속 기출주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일반 효력요건과 특별 효력요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성립요건에도 일반, 특별이 있고 효력요건에도 일반과 특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는 성립요건의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고, 이 당사자가 일반적인 효력요건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 당사자한테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성립이 된 거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가지고 성립이 됐는데, 그 당사자한테 권리 능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의사 능력도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의사 능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라 했습니다. 뭐 심시 상태라든지 술이 취해가지고 마약 때문에 정신 능력이 없는 거죠. 성인이지만 그 의사 능력은 개별적으로 따지게 되고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는데, 그 의사 능력이 없는 건 무효가 됩니다. 자, 당사자 중에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가 1강 때 배웠습니다. 제한 능력자라고 배웠고, 그 중에 미성년자를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무효와 취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행위 능력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법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은 제한 능력자로서 이러한 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다. 자, 취소가 가능합니다. 무효는 의사 능력이 없거나 권리 능력이 없으면 당연 무효가 됩니다. 당연 무효죠. 당연 무효. 근데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해야만이 됩니다. 당연 취소라는 게 없습니다.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당연 취소라는 게 없이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이 발생을 하고 그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다르죠? 무효는 당연 무효지만 취소는 취소권이란 행사를 취소권자가
행사를 해야만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도 결국은 무효로 갈 수 있는데 취소는 유동적인 유효입니다. 유동적인 유효. 그래서 유효긴 유효지만 무효로 갈 수 있다. 왜?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유동적인 게 무효로 되니까. 그래서 취소 공부가 좀 어렵지만 역시 두세 번 반복해서 공부하고 이해하다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특별 효력 요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숲을 봐야 됩니다. 법률 행위에 성립의 요건이 있고 효력, 이게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는 일반적인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숲을 못 보면은 헤매게 됩니다. 이게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 구조를 정확히 꿰뚫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 효력 요건은 개개의 법률 행위에 특별하게 요구되는 효력 요건입니다. 무엇이 있을까 볼까요? 대리 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미성년자 법률 행위 시 기억나시죠? 법정 대리 동의, 조건 기한부 법률 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관할 관청의 허가, 물권 변동에 있어서의 등기, 물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등기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 유언자의 사망, 법정 대리인의 동의, 조건의 성취, 허가, 등기가 있어야만이 유효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무효가 되겠죠. 또 내지는 유동적인 유효나 유동적인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에 이러한 대리권의 존재, 유언자 사망, 법정 동의,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관할 관청의 허가, 등기는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출주문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는 증명에 불과하다. 이게 기출주문에 한 두세 번 나왔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우리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추안할 수 있는 어떤 이전 등기 요건에 불과한 거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농지법까지 우리가 공부할 이유는 없지만 효력 발생 요건에 좀 함정 지문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증 책임. 일반적인 성립 요건에서 법률 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이 법률 행위가 성립되었다. 당연하죠. 성립이 되면 유효로 추정되니까 이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성립이 되었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또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는 법률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유효 요건들이 없었다라고 또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하나의 게임, 뭐 전투, 서로 치열하게 서로 갑과 을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이 맞냐, 당신의 행위가 유효다, 이 사람은 무효다, 당신의 유효는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없다,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게 계속 하나의 게임처럼 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갑과 을 서로 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쌍방의 주장을 판단하는 주체가 갑과 을이 아닐 경우에 결국은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법원에서 이 판사가 봤을 때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냐라는 것은 이 판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누가 있느냐, 그 입증 책임을 못하면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패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민법에서는 실체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끔씩 문제 지문에서 이 무효나 유효를 입증하는 것 요건을 구성됐다라는 거 주장하는 것들이 가끔씩 지문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 3강은 반드시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는 법률 행위의 어떤 의의나 종류, 그리고 성립 요건, 특별 요건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3강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강은 법률 행위의 해석과 목적,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 행위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